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나의 동남아 연구 40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동남아학, 동남아 연구의 학문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많은 그 질문을 받았던 질문들을 좀 엮어서 저희 개인적인 인생과 그리고 저희 연구 과정 연구 내용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남아 연구 또는 지역 연구 또는 정치학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대학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는 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정치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해서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제가 동남아 연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남아 연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동남아학에 입문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당시에 와 있던 거의 대부분이 저희 선배들이었지만 이 선배님들께서 전화를 하셔서 정신 차려라, 왜 그런 걸 공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 학문적 학자적인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큰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제가 동남아학을 전공하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강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 강의와 연구와 다음에 이 학술 활동을 하면서 그것은 오로지 이제 동남아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의 제목을 동남아 연구 40년이라고 잡고 지역 연구 또는 동남아 연구에 집중하려는지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살았던 그 삶 그리고 학자적인 인생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남아 연구를 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가던 시기는 벌써 역사가 되었겠네요. 아주 옛날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였죠. 제가 8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70년대를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지식인의 풍토, 지적인 풍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독재의 시대였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중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죠? 중진국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유학을 떠났던 것 같아요. 말하면 일종의 사명감이죠. 그 당시는 유학을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유학을 갈 때 가지고 있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떠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걸 연구하겠다. 저도 젊을 때는 조금 왼쪽으로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스주의 정치 사상을 연구한다라고 프로포자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미국 유학을 갔고,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일대학에서 제게 입학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그런 건 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부였는데 그 학교에서 제게 입학 허가를 준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신기하기는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재단의 자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입학 허가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미국에서 막시즘을 합리적 선택,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로 분석하던 게 조금 유행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막스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걸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드미션을 잘못 주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로 끝난 것은 제가 가서 1년 만에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점에서는 조금 구름 잡는 것이고 조금은 허황된 것이고 그런 것일까. 제가 유학을 올 때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문제의식 또는 사명감과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세상, 어떻게 돼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가 훨씬 중요하고 어렵죠.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그려낼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는지 이르는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이르는 그 어떤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 전략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비교 정치라는 분야로 전공을 바꾸게 됐고,
그 비교 정치는 사실은 그 현실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당시 일대학에서는 이제 비교 정치를 연구하게 되면 반드시 한 지역을 고르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깝고 강하고 그다음에 잘 사는 나라, 다시 말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골라서 보통 전공을 했지만 저는 동남아시아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아 연구가 주는 여러 가지 매력, 특히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매력이 있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거기서 만났던 저희 스승님 덕분이었습니다. 그 스승님은 인격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고 저에게 많은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제임스 캇이라는 학자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인연이 이어오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분을 만났고,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에 가지고 떠났던 그 사명감, 우리의 문제, 우리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한국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리고 또 조금 우리보다 못한 그런 지역, 그런 나라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교 연구로 저는 동남아 연구를 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자 또는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것, 특히 동남아 연구자가 되는 길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고 훨씬 좀 험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은 회고를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 고통을 별로 느끼지 못했죠. 그 길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 현지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동남아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는 게 동남아니까 다 이제 아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동남아는 우리에게 너무나 그 먼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운다는 게 공부의 양이 엄청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미국이라는데 제가 있던 대학 같은 데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동남아 연구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현지 언어도 익혔고 현지 언어도 그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5과목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정년 퇴임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가 제자였는데 그 수업은 5학기 중에 3학기가 학생이 저밖에 없는, 그리고 교수 한 사람의 1대1 강의를 받았죠. 그렇게 어학 강의도 듣고, 그리고 여름마다 집중 언어 강좌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다른 곳,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서 집중 언어 교육을 받았고, 그것도 다 미국 정부나 대학에서 모든 지원금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토대 기초를 마련해야 되는데, 또 예일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걸 하기에 좋은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남아 연구자들을 서울대학에 한 5분 계신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한두 분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이죠. 과거에는 한 명도 없었고, 미국은 뭐 메이저 대학에서 다 많이 있었고, 우리 예일대학도 동남아 연구자들이 10분은 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세미나를 했고 그 과정을 다 학생들에게 그저 공개를 했고 그랬죠. 그다음에 도서관도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동남아 연구가 좋은 대학이 이제 코넬 대학입니다. 근데 코넬과 상벽을 이룰 정도로 도서관이 훌륭했어요. 동남아 연구 컬렉션이. 그 도서관, 동남아 자료실이죠, 일종의. 그걸 거의 제 혼자 쓰다시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그러니까 언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지역 연구자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닦고, 이 과정이 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신은 학위가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중에 한 2년 반은 아마 그 토대를 닦는 데 다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85년 제가 유학한 지 4년 반 만에 이 현지조사를 떠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조사를 1년간 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죠. 그 뒤로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도 3차례에 걸쳐서 영군년,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영군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동남아로 저는 가서 1년 또는 2년씩 현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동남아에 그 살았던 횟수가 한 6, 7년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산 지역이, 외국이 이제 동남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남아 연구가 포함되는 지역 연구라는 것은 중국 연구자, 미국 연구자, 유럽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지역 연구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그 주제,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활동도 조금 다르죠. 우리가 연구실에서 또는 실험실에서
계속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현장과 가까이 두고 현장과 가야 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내고 신문에 글도 쓰고 또는 심지어 필요하다면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대충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 1990년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노동자 인권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로 나가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동남아로 진출하게 돼요. 중국과 동남아로 갔죠. 처음에 동남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수출 기업들,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동남아로 진출했고 특히 인도네시아 초기에는 뒤에는 베트남, 미얀마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 노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감시 활동도 한 적이 있고요. 동남아 지식인들 또 뭐 중국, 일본 지식인들과 함께 우리가 지식인 연대 활동도 했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는 진보적이지 않는데 그런 이제 활동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정부나 이제 관계되는 동남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 외교부 또는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관들의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희 연구죠. 제가 연구는 주요한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제 학위 논문은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기업인, 우리나라에서 재벌이죠. 인도네시아는 재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제 우리 기업가들입니다. 100대 기업을 뽑아서 이들이 어떻게 기업인으로서 성공을 했는가 이런 걸 분석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 별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980년대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전체주의에 가까운 군사 독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 같은 걸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또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조금 그랬지만 우리가 기업인을 연구하는 것은 정치, 부패, 다음에 정치인들의 비리를 연구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구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은 사실은 제가 현대적 형태의 원시 축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때만 해도 사실 저는 아직도 좀 좌파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원시 축적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의 개념입니다. 막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서구의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 서구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폭력 내지는 정치적인 그 도움을 받았다.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나가서 착취를 한 거죠. 원시 축적의 원래의 개념이었지만 저는 이런 것이 현대적 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정치 권력이나 국가가 도움을 줘서 요즘의 우리가 성장하는 국가에서 자본과 형성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했던 것이 아까 제가 현실 참여를 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해외로 진출한, 특히 동남아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 감시 활동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연구라는 것은 아까 제가 방법론적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연구 방법에 있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떤 특정한 연구 방법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적 방법을 쓸 수 있다. 인류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현지조사와 참여 관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동남아에 가서 그런 걸 했고 그걸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담론, 한국 기업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담론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한국적 경영 방식이라는 말을 쓰는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제가 또 했던 다른 연구는 이건 이제 공동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 동남아 연구자를 모아서 함께 연구했던 건데 당시에 이제 동남아의 화교, 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급증했어요.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해외에 있는 이제 자본가들, 기업인들과 같이 합작을 하고 손을 잡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파트너가 주로 동남아의 화교, 화인들이 많았습니다. 화인들에 대한 많은 오해나 잘못된 그 지식들이 굉장히 당시에 팽배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화교들은 현지 사회에서 외국인들이고
또 친중국적이고 또 화교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뭐 우리가 신문 보도나 가정 위에서 보도를 한 보도자료도 많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걸 고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교 화인이란 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그 정체성은 반드시 이렇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변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화교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화교들의 이 일종의 소속감이나 충성심은 현지 국가나 현지 사회에 대한 것이지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었던 문제는 우리가 1990년대 초반이 되면서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화 발음이 불죠. 그래서 이제 대학도 세계화를 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국제대학원 같은 것도 만들고 지역 연구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이제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자문도 하고 또 연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지역 연구는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 한국의 지역 연구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자리를 잡은 분야로 확립이 됐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걸 비판하는 연구들을 주로 했습니다. 지역 연구란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듯이 어떤 국가나 한 민족이나 또는 자본의 도구가 아니다. 지역 연구란 것은 우리가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되는 전 지구적인 글로벌한 공공재 파블릭 굿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역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세계인의 관점에서 지역 연구를 해야 된다. 그 한국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이제 글을 저와 또 제가 가깝게 지내던 우리가 동료들과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98년경에 이제 동남아에서 경제 위기가 오죠. 우리나라도 위기를 맞았고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동남아의 큰 지각 변동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우리 정치학의 제가 본령으로 돌아가서 동남아의 체제, 동남아의 정치 변동을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동남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흔히 이제 뭐 과거의 봉건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독재 체제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완화된 권위주의를 거쳐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남아를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라는 것이 어쩌면 민주주의가 너무 멀고 권위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것이고 그 권위주의 형태는 특히 선거라는 기제를 잘 활용하는 권위주의다. 그래서 선거 권위주의가 동남아에서 더 보편적인 형태다. 뭐 이런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체제 하에서는 선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선거를 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의 독재 체제를 보면 선거라는 걸 잘 활용하죠. 독재 체제일수록 우리가 선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부 독재라는 태국도 그렇고 또 미얀마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또 과거에 뭐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특히 싱가포르는 그렇게 잘 살아도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거에 굉장히 목을 매답니다.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지를 그죠 확인하고 또 이제 이 정통성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 권위주의라는 이제 우리가 개념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에 주로 집중을 해서 최근 한 10년은 이제 동남아의 그 동남아 국가 간의 협력, 또 동남아와 동아시아 간의 협력,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동남아와 동북아는 굉장히 가깝다. 서로의 협력과 어떤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공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연구를 했고요. 지금 최근의 연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보면서 이제 동남아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뭐 출생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되면서 우리가 동남아로부터 오는 이주 노동자, 동남아인들과의 결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아와 서로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동남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는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상호 보완성이라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상호 보완성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연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 행복인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마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동남아는 우리보다 훨씬 좀 못 살죠.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못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 지수라는 걸 측정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요. 그걸 재보면 동남아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아주 일관성이 있고 또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동남아인들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정치학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란 것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가 객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이고 그런 행복이 하나 있고 또 주관적인 그런 행복이 있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적인 부나 또는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떨어지지만 주관적인 행복 또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공동체가 제공하는 그런 그 행복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연구도 했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를 잡아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쭉 제 연구를 간단히 소개했던 이유는 지역 연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예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제 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